제가 오늘 발표할 시는 윤동주의 흰 그림자와 복효근의 연어의 나이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시를 발표한 시인인데 우선 일제강점기는 우선 되게 암울하고 저희 나라를 뺏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하고 암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문단을 봤을 때 황혼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떤 뜻이냐면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고 일제감정기다 보니까 암울한 시대를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에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이라고 할 때 이 줄에 나타낼 수 있는 삶은 고단한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검에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여기까지 봤을 때 하루 종일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에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라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땅검에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 가요. 여기에서 가요, 나는 총명했던 가요? 라는 거는 의문형의 어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거는 어떤 태도를 나타낼 수 있냐면 반성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이면 이제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이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수많은 나가 어떤 걸 뜻하냐면 분열된 자아를 뜻합니다. 분열된 자아를 뜻하고 이제 수많은 나가 분열된 자아를 뜻하고 위에를 보면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이제 점점 반성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재고장으로 돌려보내면 이러면 이제 하나 둘 재고장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고장이 아니라 고뇌의 순간들을 지우는 뜻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둘 재고장이 하나둘이 고뇌의 순간이라고 뜻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인데 사라지는 아까 수많은 나가 분열된 자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는이 분열된 자아를 소멸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흰 그림자에서는 이제 역설법을 보이는데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이게 흰 그림자는 어떤 말을 나타내냐면 수많은 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둘 재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고뇌의 순간들을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사라진대, 흰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는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라지는은 아까 수많은 나. 그러니까 분열된 자아를 소멸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흰 그림자. 이거는 화자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고 볼 수 있고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복이나 뜯자. 연연히 사랑하던 사랑했대. 여기에서 애정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처럼이 멋멋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들어오면 멋멋처럼은 이제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내 방으로 돌아온다면 여기에서는 미련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이제 처럼이 좀 많이 나오는데 화자를 나타내는 거겠죠. 화자를 비유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화자에 빗대서 비유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복이나 뜯자. 청유형 어미라는 건데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복이나 뜯자. 이렇게 하면 그냥 청유형 안 보이구나. 청유형 어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화자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우선 처음에 화자가 했던 행동은 첫 번째, 발자취 소리를 듣고 모든 걸 깨달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흰 그림자. 흰 그림자는 아까 화자의 분신이었죠. 화자의 분신 이렇게 괄호 칠게요. 화자의 분신들은 사라지고 사라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내 방으로 돌아옴.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신념이 깊은 사람처럼 살자는 마음을 먹음. 화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이 행동들의 각각 의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이제 이 행동했던 의미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발자취 소리라는 게 있었죠. 맨 처음에. 이 발자취 소리는 이제 외부 현실에 대한 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현실에 대한 응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며 땅금에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우선 암울한 상황에서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모든 것을 깨달은 거는 자기도 이제 알아차리고 깨달았다. 이런 거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반성. 아까 이제 나는 총명했던가요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반성적 태도를 보여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성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보여줄 수 있고 이제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내고 플러스 허전히 뒷골목을 돈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미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황혼처럼 미련이라는 뜻을 담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분열된 자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념이 깊은 것. 아까 양처럼 뭐 실용어실 풀포기나 듣자라는 거. 신념이 깊은 것은 여기에서 신념을 지키는 삶의 의지가 나타내는 거죠. 이 청유형 어미 때문에 좀 이제 그냥 뭐 포기하고 신념을 지키는 삶을 약간 지지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강한 의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지가 나타났다는 거는 청유형 어미 때문에 더 굳은 의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윤동주 흰 그림자에 대한 시 설명을 끝냈고, 다음으로는 연어의 나이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어의 나이테라는 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어의 나이테라고 할 때는 연어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연어가 주황색이니까 저도 주황색 펜을 하겠습니다. 연어가 대충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렇게 약간 빗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살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나무를 잘랐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달팽이처럼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 빗금, 연어의 살 속에 이런 빗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무늬를 나이테로 비유해서 설명한 그런 시입니다. 우선 이제 천천히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놓은 연어의 살 속엔 나이테 무늬가 있다. 우선 시적 대상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데, 연어의 살이라는 게 우리의 시적 대상입니다. 연어의 살이 시적 대상이고, 이 시적 대상은 어떤 의미를 담기냐면 세월의 흔적, 또 고단함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테 무늬가 있다. 나이테 무늬가 있다. 연하디 연한 연어의 살결에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리라. 여기에서 우선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 여기 이제 나이테 무늬랑 나이테 무늬, 연어의 살 속에 나이테 무늬가 있는 거와 나무처럼 단단한 시절, 이게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던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제 근육에 새겨넣는 굴렁쇠같이 단단한 것이 나무의 나이테이듯이, 솟구치던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솟구치던 나무를 눈바람, 우리가 눈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뭐 겨울에는 잎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눈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 나무 잎들이 이제 다 낙엽 같은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강한 바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계속 스트레스 같은 게 불어오면 점점 자존감도 약해지고 뭐 의지도 약해지고 점점 약간 무너지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눈바람은 고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근육에 새겨넣는 굴렁쇠같이 단단한 것이 나무의 나이테이듯이, 이런 근육, 약간 좀 단단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굴렁쇠가 우리가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우선 철은 우선 단단하잖아요. 이 단단한 게 나무의 나이테라고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려는 물길을 거슬러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를,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려는 물길, 계속 우리가 수영장 같은 데를 가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계속 이렇게 주면 자꾸 이렇게 떠내려가려 하고, 파도풀 예로 들면 되겠다. 파도풀을 이렇게 파도가 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이 밀려난 거를 화자는 물길이라는 걸 고난과 시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폭포수, 이것도 고난이랑 실현을 뜻할 수 있다는 거죠.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를 사나운 물살이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솟구쳐 여린 살 속에 쓰라리니 햇살이 나이테로 쌓였으리라. 계속 사나운 물살이 쳐도 10번이고 20번이고 솟구쳐. 연어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와 노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나운 물살과 폭포수도 고난과 시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린 살 속에 쓰라린 햇살이 나이테로 쌓였으리라. 쌓였다가 아니라 쌓였으리라니까 이 으리라 때문에 추측할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쌓였으리라. 켜놓은 원목의 나이테가 제가 맞은 눈바람을 순한 향기로 뿜어내놓듯이, 이런 원목의 나이테가 이제 바람을 맞았죠. 바람. 고난을 겪었는데 순한 향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영향을 뿜어내놓듯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뭐 고난과 뭐 역경, 실현 같은 걸 겪어도 연어와 나무는 꿋꿋이 다시 강인한 의지 그리고 노력으로 긍정적임과 뭐 좋은 영향을 뿜어내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순한 향기는 긍정적인 대상도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꿋꿋이 잘 이겨내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의 살결에선 강물 냄새가 나는 것이다. 연어의 살결에서는 강물 냄새가 난대요. 왜 나겠어요? 솔직히. 왜 날 것 같냐면 저 약간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연어가 아까 폭포수를 뛰어넘고 사나운 물살이 엄청 마구마구 쏟아지지만 자기는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솟구쳐서 여러 번 계속 시도해서 이런 물냄새가 자꾸 쌓이고 뭐 스며들면서 약간 고생해서 나는 그런 냄새라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 강물 냄새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강물 냄새도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결과물. 둘 다 이렇게 원목의 나이테는 순한 향기, 연어의 살결에선 강물 냄새. 하지만 둘 다 결과물이죠. 죽은 어미 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 연어가 폭포수를 뛰어넘어 몇만 년을 두고 다시 그 강에 회귀한 것은 다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폭포수를 뛰어넘어 몇만 년을 두고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또 이제 죽은 어미 먹은 새끼 연어가 또 다시 폭포수를 뛰어넘고 몇만 년을 두고, 이런 거는 이제 연어가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어의 행동 나타냄.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물음 형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서리법을 아직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서리법은 약간 우리가 고전 시가 같은 거에서도 뭐뭐랴, 뭐뭐이겠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지키겠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지키겠는가, 이런 물음 형식이면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 우선 우리가 제목이 연어의 나이테다 보니까 왜 연어의 나이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여기에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와 나무의 제목으로 인해서 약간
추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어의 살과 나무의 나이테는 안 보이네요. 유사한 형식이란다. 형태의 무늬를 지녔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어의 살과 나무의 나이테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연어의 무늬에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단단함, 둘 다 단단함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했었을 때 뭐 제근육의 세건은 굴렁쇠 같이 단단한 것이 나무의 나이테고, 폭포수를 연어가 내동생을 칠 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솟구쳤다. 이런 거겠죠?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반복되는 실현 속에서 계속해서 강인한 의지와 노력으로 버텨냄. 나무와 연어는 둘 다 아까 계속 시련을 겪었잖아요. 이런 시련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랑 노력으로 버텨냈다는 게 연어와 나무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제목부터 이제 다 추측이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시를 읽고 추측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어,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의지와 노력으로 버텨낸 연어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우선 계속 볼 때마다 이렇게 시련과 뭐 고통 이런 게 있지만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솟구쳤다. 그리고 순한 향기를 뿜내놓듯이 뭐 강물 냄새가 났다. 그리고 회개한 것은 다 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보면 시련을 이겨내며 제 몸에 나이테를 새기는 연어의 강인한 생명력. 아까 계속 봤죠. 그러니까 포기할 만한데 강물이 아무리 왔어도 계속 버텨낸다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에 대단하고 예찬하고 있음.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대단하다고 느끼며, 이렇게 할게요. 대단하다고 느끼며 예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충 이제 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나무의 나이테와 연어의 살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단단함이 있고, 그들은 또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노력으로 버텨냈다는 점이 비슷하고, 또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봤을 때는 연어가 강인한 생명력,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있어도 다 버텨내고 의지로 버텨냈다는 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찬하고 있다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